잠깐만. 그러면, 괜찮으시죠, 목소리는? 예, 자, 그럼 이제 마이크 빼고 들어갈게요. 근데 왜 이렇게 긴장을, 여러분 좀, 긴장 좀 푸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선생님 기초 강의는 들으셨어요? 지금 제 강의가 처음입니까? 그러시군요. 엄청 긴장하고 계시네. 예, 자,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좀 긴장 좀 푸세요. 자, 여러분들. 자, 제 이름은 김여엽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하우패스에서 민법 강의를 맡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민법을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 강의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러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자, 올해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문특강을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긴장감을 푸는 데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처음 할 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장감을 먼저 풀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완전 로봇이죠. 근데 저도 긴장감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잘 되듯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인문특강은 내가 이제 감정평가사랑 좀 친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올해 이제 제가 강의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연락이 오시죠. 연락이 오셨는데, 올해 시험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전략 과목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85점 이상, 거의 뭐 90점 넘게 이게 점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목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민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관법이라고 줄여서 부동산 관련 법률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부관법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관련 법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법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되시니까 그런 법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동산 학원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차를 하시려면 이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학원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이에요. 학문이에요. 그리고 민법, 부관법은 법이에요. 이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학문하고 법률은 달라요. 학문하고 법률은 다른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두 개를 따로 떼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경제학과 회계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과 회계학은 결과를 둘 중에서 어디를 중시할까요? 라는 거죠. 경제학과 회계학은 계산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훨씬 중시가 돼요. 결과는 과정이 중시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풋이 숫자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 중심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공부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어요? 과정을 중시하는 데 초점을 두셔서 여기 숫자가 1이 들어오든 3이 들어오든 6이 들어오든 결과물이 다 달라지니까 결과를 외우시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결과를 외우시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과정을 중시하셔야 되는 과목이죠.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민법하고 부관법을 하실 때에는 법은 과정을 중시해야 되느냐 결과를 중시해야 되느냐. 자,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디를 중시해야 되냐면 법률은 법 규정이 이미 나와 있고 그 규정에 따른 해석이 나와 있고 그 규정에 따른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엄청 중시됩니다. 결과가 중시되고 과정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과정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두 가지는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과정을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경제학과 회계학 과목을 들으시고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던 습관이 있다가 갑자기 법을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정을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강의 중에서 열심히 설명한 걸 다 일일이 복귀하면서 다 음미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걸. 그러면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면 결과 부분에 대한 암기가 줄거든요. 암기가 줄거든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따로 암기할 필요가 별로 없고 자동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서 복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복습하는 게 아니죠. 복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결과를 보고 과정이 떠오르면 오케이예요. 내가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말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됐어. 그럼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과정을 모르면 결과가 도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공부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공부 방법.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전략 과목이냐? 민법을 한번 80점 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 이미 결과는 안 바뀌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공부한 내용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80점 받은 사람은 80점, 90점대를 받는 게 일반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과정을 내가 잘 외웠다가 하다가 계산을 할 때 잘못 집어넣으면 결과가 잘못 도출되고 또는 과정에서 미스를 하게 되면 또 결과가 잘못 도출되기 때문에 항상 힘들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올해 민법이 40문제가 나왔는데 40문제를 얼마에 풀었냐면 20분에 풀었대요. 20분에. 그리고 몇 점을 받았냐? 85점 받았대요. 자, 또 한 명 40문제를 20분에 풀었대요. 근데 너 몇 점 받았니? 하고 7분, 8분에 풀었대요. 그래서 너 몇 점 받았니? 하니까 80점대를 받았대요. 82.5인가? 근데 선생님, 저 맨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5문제는 그냥 찍었는데 그 5문제만 제대로 풀어서 맞았으면 이제 90점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간을 짧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올해 부동산 학원은 좀 올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여기 시간을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좀 그랬어요, 올해 출제가.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간 배분을 잘해서 민법을 잘 풀었다. 그럼 몇 점 정도 받으냐? 올해 95점 이상은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법 과목을 주로 전략 과목으로 삼는 이유가 민법이나 부관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이유가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그 결과를 단순하게 이해 과정을 통해서 암기를 줄여서 암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항상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과 회계학은 40분에 40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풉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건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긴장을 풀자. 긴장 좀 푸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과목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서 여기는 결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여기는 과정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 40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짜셔라.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럼 그 전략을 짜는데 어떤 사람은 민법이 너무 재밌어서 잘 맞는다. 그럼 이게 전략 과목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학이 전략 과목인 사람도 있어요. 경제학을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경제학이 전공 과목이고 법 과목은 좀 생소한데? 라고 해서 점수 배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려면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은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디테일하게 과목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실, 뭐 이제 제 기초 강의를 들으시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제 과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인문특강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인문특강에서 뭘 배우느냐? 정말 민법의 가장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여기서 얼마나 틀을 닦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스피드 강의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가 일로 왔는데 여기 스피드 강의에 있어서 스피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요약 강의도 있을걸요. 요약 강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문제집 강의도 있어요.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 정도? 뭐 요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요약서로 요약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요약 강의 할 때 요약서가 있거든요. 굉장히 얇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요약서로 여기는 요약 강의만 하는 거고 여기는 요약서로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요. 객관식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두 번 듣는 분도 계세요. 내가 민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번 두 번 듣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강의는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또는 뭐 다른 학원에서 들으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를 뭐 들으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작년에 공부했는데 선생님 저 좀 올해 다른 과목이 꽈락이 나서 좀 다른 과목 꽝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올해 또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듣지 말고 그냥 일로 넘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원래 강의를 파는 강사긴 한데 될 수 있으면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게시판 글 올리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나 왜 안 들었는지 후회가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문제풀이 강의할 때 문제 푸는 스킬을 다 알려드려요. 그럼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때 와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구나. 예, 그래서 빨리 읽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 보시면 문제 지금 길어요. 근데 빨리 읽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컨텐츠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 8월달부터인가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감정평가사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올해 좀 많이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론도 올려놨고 올해도 공부 방법론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유튜브로 가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유튜브로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도 올리고 하니까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김배연 마이 민법을 하시면 나중에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관식 공부 방법론도 있고요. 객관식 공부 방법론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신림동에서 전자책이 지금 다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인문특강 용어 정리집하고 그다음에 모든 책이 다 있어요. 요약서하고 객관식까지 전부 다 전자책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셨어요. 작년에 아이패드 하나 딱 들고 몇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옮기고 그렇게 해서 전자책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요. 전자책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자, 그럼 수업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민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올해 이제 합격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그랬는데 산업공학부에 계셨던 한 분이 민법을 하나도 몰랐는데 제 수업을 듣고 요번에 20분 만에 문제를 풀고 85점을 받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저랑 같이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자, 민법을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 용어 정리집을 왜 만들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어 정리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용어 정리집은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LG에 가서 기업 강의를 합니다. 기업 강의를 하는데 LG에 가서 기업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진짜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험생이 아니라 직장인들을 모아요. 그러면 LG도 창원도 있고 저쪽 구미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군산인가 그쪽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직원들을 전부 다 LG에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그리고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가 용어 정리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궁금한 용어가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집을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용어 정리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민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다른 학원에서 배웠는데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제가 강의를 들어갈 때에는 가장 원칙이 뭐냐면 진짜 좋은 강사는 뭐냐? 딱 수업을 1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 여러분, 올해 제가 딱 예측을 했는데 A형 문제는 1번 답안이 4번일 것 같습니다. 2번은 3번일 것 같고요. 답을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강사예요. 합격시키는 게 목표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강의 내용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올해 시험에 나올 것과 안 나올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것들은 제가 과감히 빼거든요.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시험 안 나온다는 게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민법만 해요? 아니잖아요. 경제학도 하고 회계학도 하잖아요. 부가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양을 줄여서 공부량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진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민법을 들어갈게요. 자, 민법을 왜 해야 되냐면 자, 모든 법의 근본입니다.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 근본하고 기본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 법은 근본 기본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 이걸 아는 게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에도 행정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 공부하기 훨씬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자, 민법이 근본과 기본 규정인데 원칙 규정일까요? 예외 규정일까요? 자, 여러분 용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근본이냐 기본이냐는 가장 기초냐라는 거고 맞는데 원칙 규정일까요? 예외 규정일까요? 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입니다. 민법은 원칙 규정이 아니라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왜 예외 규정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닦고 나가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니, 선생님, 민법이 왜 예외 규정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0시부터 6시까지 수업 시간이 잡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11시부터 수업을 한다. 또는 9시부터 수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겠죠. 민법 규정은 이런 거예요. 사회생활 모두 일반적인 원칙을 다 준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외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민법에 규정을 둔 거죠. 만약에 예외가 생기면 여길 따라해.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원칙은 있느냐? 원칙을 누가 써요? 원칙은 없는 거죠. 원칙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규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원칙이 엄청 약해요. 왜 약하냐? 원칙이 왜 약하냐? 이것 때문에 민법을 못하게 돼요. 아니 선생님 왜 민법이 약하죠? 우리가 원칙이 왜 약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부부죠?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에요 아니에요? 자, 제 강의의 특징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을 하는 거죠.
자, 눈을 감아봐요. 자, 남 옆에 보지 말고. 자,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남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원칙은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민법이 우리나라 법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로부터 계속 있었던 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됐습니다. 일본이 일제치하에서 다스릴 때 우리나라에다가 이 민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일본 수입인데, 그럼 일본이 만드는 법을 우리가 수입했습니까? 아니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구랑 손잡고 싸웠죠? 독일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유럽에서 나온 법입니다. 서유럽의 법이 일본을 거쳐서 민법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가장 원칙적인 사고방식은 왜 약하냐? 원칙적인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유럽식 사고방식을 해야 돼요. 유럽식 사고방식이 원칙으로 깔려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외가 있지. 걔네들은 그래서 예외를 잘 알아요. 원칙이 뭔지 아니까. 그러면 자, 제가 물었죠.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하니까 몰라요. 반은 남이라고 하셨고 반은 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부는 남입니다. 남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남이에요. 왜? 아버지가 돈을 벌어요. 그럼 아버지가 소득세를 내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럼 엄마는 소득세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부부라고 소득세를 한 번만 내요? 아니죠. 소득세를 2번 낸단 말이죠. 왜? 남이니까. 남이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옳은지 그른지 이제 느낌을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 국민연금 내셨어요. 어머니도 국민연금 내셨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냈어요. 꾸준히 냈어요. 그랬는데, 자, 국민연금을 탈 때 보니까 부부 사이는 한 번만 탈 수 있어요. 한 명만 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내기는 2번 냈는데, 한 번만 탄단 말이에요. 한 명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남인데, 내가 낸 건 내가 타고, 얘가 낸 건 얘가 타야지. 따로따로 타야 되죠. 근데 한 명만 준대요. 왜 기분 나쁜지 아시겠죠? 따로따로 남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아내도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1가구 몇 주택? 2주택이 된다. 그래서 세금을 왕창 매긴대요. 아이씨,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왜 지금 이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기인하느냐? 우린 몰랐어요. 근데 이제 딱 따져보면 부부 사이도 뭐다? 남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부 사이 남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독일식 사고방식의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 민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공동체적 사고방식이에요? 공동체죠. 우리가 남이가! 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안 잡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민법을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제가 엄청 원칙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원칙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만 알면 다 뭘로 가면 되니까 원칙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얘만 아니면 다 뭐로 간다? 원칙. 그러면 암기할게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근데 그걸 모르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오셨다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적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왜냐? 예외 아니면 다 뭐니까? 원칙이니까. 이렇게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쉬우냐? 진짜 이것만 하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 관련돼서 자,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2번째는 이게 독일에서 수립된 용어를 누구 용어로 바꿨어요? 일본 용어로 한자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나라 말을? 일본 중국어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를 해야 돼요. 용어 정리를.
그러면 자, 우리나라 말은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모른다라는 말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이죠. 그럼 안다는 말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짜증나는 게 이게 두 번째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원칙이 너무 약하다. 왜? 우리는 유럽식 사고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식 사고방식으로 원칙을 재정리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사고방식을 익혔어도 일본식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것.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못 통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지금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다 책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일상적으로 잘못된 통용인데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자, 오후 12시 42분.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또 눈을 감아야 되겠다. 전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생각에 떠오른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후 12시 42분. 맞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12시 42분이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막연하게 틀리는데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시간부터 긴장을 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진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겠다. 시험장에서 맞추면 돼요. 지금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틀리세요. 틀리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틀리셔서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바로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틀리는 건 쪽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틀리면 여러분 당락이 결정이 되지만 여기서 틀리면 여러분 나중에 안 틀려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얘기할 때, 답을 얘기할 때 제대로 된 정답만을 찾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일단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언제든지 편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답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다.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말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틀렸다고 해서 스스로 난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당연히 부족하다고요. 저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맞춰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려는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 와서부터 계속 질문에 답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나중에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리고 주위한테 비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90점 넘게 합격을 했어요. 왜? 선생님, 이제 체계가 잡혔어요. 맞아요. 지금 틀리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냐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놔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놓죠. 그런데 12시간 간격으로 끊어볼게요. 12시간으로 끊어볼게요. 자, 12시간으로 끊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12시입니다. 12시인데, 자, 13시가 있습니다. 13시. 그러면 12시에서 13시로 넘어가면은 12시 중간에 42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오후라는 단어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붙이는 거죠.
여기는 오후나 오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라는 단어를 언제 붙여야 돼요? 12시간으로 나눌 때 이건 오전 12시간, 이건 오후 12시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요때 오전, 요때 오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시작점은 0시죠. 새벽 0시죠. 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럼 12시가 땡 됐습니다. 12시가 되면 다시 몇 시부터 시작해야 돼요? 0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0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12시, 오후 12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불러볼게요. 새벽 0시를 오전 몇 시? 0시. 새벽이 오전 0시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오전 11시래요. 낮 12시를 그러면 오전 12시라고 불러야 돼요? 오후 12시라고 불러야 돼요? 오전 12시가 정답입니다. 오후 12시라고 하는 건 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오후 12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그냥 오후 12시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제일 처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왜 오후 12시입니까? 낮 12시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밤 12시다. 밤 12시다. 그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오전 0시, 낮 12시를 오전 12시라고 부르고 다시 0시부터 시작해서 1분, 2분, 3분, 4분 오후 1시. 맞죠? 오후 12시 42분에 오후 1시가 말이 됩니까? 13시는 말이 돼도. 그리고 여기 밤 12시를 오후 12시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12시 42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냥 12시 42분 쓰시거나 오후 12시 42분이 아니라 오후 0시 42분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간을 잘못하고 있느냐? 시계를 가리킬 때, 시계를 배울 때 작은 시침은 왼쪽에 있는 숫자를 읽고 큰 시침은 전부 숫자를 읽으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0시 42분인데 시계를 딱 보니까 자, 요렇게 작은 시침이 있고 자, 여기 5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시침은 왼쪽에 있는 숫자를 읽으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0시가 아니라 몇 시라고? 12시 5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침을 읽는 방법부터 잘못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신 분들이 선생님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아 이것도 정리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건 워낙에 질문이 많아서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서구권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서구권에서 AM, PM이라고 쓰잖아요. 걔네들도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일상생활에 잘못 통용된 것을 우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3월 4일 오후 12시 이렇게도 나오고 3월 4일 24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내가 얘기했죠? 과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부르는구나.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이 3월 5일로 치면 몇 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시험에 나올 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공부하지 마세요. 가서 선생님이 24시가 있다고 그래서 12시간 간격으로 끊을 땐 이렇게 12시간으로 간격하고 이건 오전이고 이건 오후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결과가 중시되는 게 민법입니다. 그러면 과정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랑 같이 이제 1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자,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자, 14페이지 보세요. 교재. 그리고 여러분 독일식 사고방식을 하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독일식 사고방식은 철저한 분석과 그 다음에 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니 왜 용어 가지고 그렇게 까탈을 부리냐. 여러분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페이지를 보시죠.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원칙적인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자, A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보시면은 A와 B가 남인 경우에 여러분 B는 당연히 A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썼잖아요. 처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처벌 받습니다. 원칙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만듭니다. A가 B의 남자친구입니다. 자, 남자친구입니다. 그러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남자친구 신용카드를 가서 과자를 사 먹었다. 남의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가져갔다. 처벌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A가 B의 남편입니다. 그럼 남편인데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졌으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남이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민법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써드릴게요. 자, 민법에서 보시면은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가사활동, 여러분 과자 사 먹는 것 정도는 일상적인 가사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일상적인 가사활동이죠. 그런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대요. 자, 용어 정리 갈게요. 대리, 용어 정리를 또 잘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용어를 쓸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용어를 막 쓴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인데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엄마 나 머리 깎고 올게 그래요. 머리카락을 깎고 올게요 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깎고 올게 라고 얘기해요. 그게 머리 깎고 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깎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머리 깎고 올게 컷 헤드. 머리를 자르고 올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올게는 컷 헤어. 이것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어를 잘못 쓰면 안 된다니까요? 왜? 독일식 사고방식이니까? 그럼 대리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대리는 세 가지로 쓰여요. 대리운전의 대리. 김대리. 직장에서의 김대리. 그리고 민법상의 대리. 그래서 변호사를 법정대리라고 불러요. 대리인, 변호사, 대리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있죠. 대신해 주는 사람. 뭐를 대신해 주는 사람?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변호인은 내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죠. 세무사는 내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죠? 내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노무사도 내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 대리예요. 그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대리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대리라는 의미가 뭐냐?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암기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치에 맞게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게 대리예요. 그럼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구나. 자, 그럼 남편의 신용카드니까 누가 이 카드를 쓰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남편이 직접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내도 남편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예외로 부부에 한해서 일상가사에 한해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했으니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과자를 사 먹는 정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때는 대리권에 의해서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예외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세 번째 다이아몬드 보세요. B의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를 보세요.
A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돼 있죠. A가 B의 남편입니다. 도박 자금은 일상가사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죠. 그러면 이거는 대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간다? 원칙.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부부야? 아니야. 부부야. 일상가사야? 아니야. 일상가사야. 그러면 서로 대리권 있으니까 처벌 안 받아. 그 외에 나머지는 남자친구든 일상가사를 범인이든 남이든 전부 다 해당되면 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또 하나 재밌는 거 볼게요. 제가 세무사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강의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뺐는데, 자, 증여세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증여세는 뭔지 알죠?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 알죠? 공짜로 뭔가를 주는 게 증여세예요. 공짜로 뭔가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증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대가를 받지 않고 뭔가를 주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남편이 아내에게 9억 원을 줬어요. 그럼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남이니까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무슨 대리권이 있죠? 그럼 주고 집 계약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상가사 범위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럼 아내한테 대신 계약해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아내한테 줘야 되겠죠. 아내가 여기 9억 있으니까 가서 내줘 라고 해서 9억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이지만 우리가 살 일상가사의 집을 살기 위해서는 9억 원을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내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나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러면 9억 원을 보내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들어가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얼마 금액까지 일상가사로 볼 것인가? 9억. 9억이 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럼 9억을 넘어서면 세금 낸다, 안 낸다? 9억 아니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일상가사의 범위다. 집값을 보면서 이게 금액을 높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원칙 배웠잖아요.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근데 일상가사의 대리권이라는 예외가 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신용카드 쓰는 거,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9억 원 정도 주는 거, 이런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버지와 여러분도 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아버지와 여러분은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죠. 그럼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이것도 뭐예요? 증여예요. 근데 왜 세금을 안 낼까요? 부양 청구권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예외적으로 자식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법에서 부양하라고 해서 부양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흔들어지면 안 되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건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를 기억하고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예,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나름대로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랑 같이 그 11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논점 정리해가지고 하루를 24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루를 12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해가지고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낮 12시, 밤 12시 해가지고 딱 정리가 돼 있죠. 이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하루를 24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보시면, 자, 다이아몬드 옆에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세요. 낮 12시, 12시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고, 밤 12시는 24시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논점 정리, 하루를 12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낮 12시는 오전 12시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고 밤 12시는 오후 12시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지만 이해가 됐어. 그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과정을 설명했는데 나머지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읽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는지, 자, 요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1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대인효와 대세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인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인효. 자, 한문으로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인효예요. 그러면 이 대인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대인효를 가지고 있어요. 채권은 대인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갑시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시고 우리은행에서 통장에다가 여러분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은행이 있고 여러분들을 갑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사람 이름을 갑을병정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일본에서 넘어왔으니까 일본식으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문제를 푸시는데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박대천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그냥 갑, 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좀 공부할게요. 요게 갑,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을, 요게 정, 병을 써야 되네요. 죄송해요. 갑을 병정 가거든요. 이게 병, 이게 정.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요걸 무라고 합니다. 무. 그래서 갑을 병정 무 이렇게 5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은 그걸 다시 병한테 넘겼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갑을 병정 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무자가 이제 이게 자주 안 나오는데 나와요. 요즘 나오더라고요. 자, 무 이렇게 씁니다. 무. 이게 정이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대인효가 문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다가 갑인데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은행 가서 1,000만 원을 뽑으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예요. 자, 돈을 받는 사람이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고요. 여기는 채권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권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돈을 줬죠? 우리은행. 그러면 국민은행에 돈을 맡긴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민은행 가서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럼 국민은행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왜? 네가 우리한테 돈 맡긴 적 있냐?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줘요. 1,000만 원을. 그럼 여러분들은 뭘 내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 가서 돈을 뽑으면 수수료가 안 붙죠. 왜냐면 채무자가 돈 갚는 건데 왜 돈을 내요? 근데 국민은행 가서 돈을 뽑으면 내가 네 채무자로 보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에 1,000만 원 우리 돈 주니까 내가 우리은행 가서 찾으러 가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 내놔. 수수료. 이렇게 붙는 거죠. 그게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카드를 가지고 모든 곳에 가서 다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무슨 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가맹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가맹점이 되지 않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은행만 채무자니까 우리은행이 채무자니까 거기서만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우리은행이 가맹점을 만들어서 야 너희도 채무자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맹점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은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채권이죠.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예를 가죠. 여러분들이 영화표를 끊었어요. 채권이 아니에요. 영화표를 하나 끊었어요. 지금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저기 건대 입구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영화표를 하나 끊었어요. 이걸 들고 저쪽 홍대로 가서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채권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건대 시네마에서만 주장할 수 있죠. 다른 데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고속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티켓을 하나 끊었어요. 이거 타고 강릉 가야지. 근데 이 티켓을 들고 속초 가는 버스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그럼 뭐예요? 상품권을 하나 들고, 롯데 상품권을 들고 신세계 백화점을 샀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 신청하셨잖아요. 근데 이 강의 표를 들고, 수강증을 들고 다른 학원에 가서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채권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채권이라고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들고, 이게 법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를 들고 A라는 가맹점에 갔어요. 우리은행 가맹점에 가서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카드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30만 원을 누가 줘야 돼요? 제가 신용카드를 30만 원 딱 그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당연히 여기서 30만 원 들어오겠죠. 맞죠? 얘가 이게 3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여기 3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 수수료는 누가 내야 돼요? 원칙을 모르면 곤란한 거죠. 누가 내야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갑이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A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갑이죠. 쥐가 현금을 30만 원 뽑아서 가서 짠 하고 계산을 했어야죠. 근데 지 편하자고 카드를 긁었죠. 그러면 누가 대신 띄워야 돼요? 우리은행이 대신 띄워야 되죠. 돈 대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럼 누가 수수료 내는 게 맞아요? 우리은행이 수수료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카드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럼 수수료를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훌륭한 고객님 하면서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죠. 맞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수수료 내요? 가맹점이 냅니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직히 제가 이 사안을 어디 정부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정보입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면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현금 거래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카드 거래는 투명하게 다 잡히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카드 쓰세요 하니까 국민들이 노? 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현금을 주면 더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열받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썼냐면 지 편하자고, 이건 국가가 지 편하자고 가맹점에 가서 꼬신 거예요. 야, 지금 30만 원이 없는 사람이 너한테 30만 원 주고 살 수 있겠니? 카드를 네가 받아서 쓰면 30만 원이 없어도 네 물건을 살 수 있잖아. 그럼 네 매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네요. 수수료를 네가 부담하면 사람들이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아? 그러네요. 그래서 얘가 수수료를 부담했어요. 지가 부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도 나도 다 모든 거기에서 다 카드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이쪽 매출이 뭐 5천만 원 나왔다. 그럼 수수료가 200만 원 나와요. 300만 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미안해요. 엄청 미안해요. 엄청 미안하니까 계속 은행한테 수수료를 낮춰라. 수수료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니, 고객이 써서 고객의 그 신용 상태에 따라서 수수료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건 일괄되게 적용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서울시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는 뭘 만들어냈어요? 제로페이를 만들어내요. 괴물이 탄생합니다. 이게 시장 질서를 교란한 대가죠. 너무 미안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계속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는 이유가 국가가 국민을 도우려고? 아니요, 지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수수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현금을 쓸 때도 있고 카드를 쓸 때도 있고. 그러면 국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 편하자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네들이 탈세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거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머니설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 정책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로페이를 쓰는 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제로페이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대신 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조그만하게 제로페이라도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를 남이 떠맡은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좋다고 해서 떠맡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또 벌어져요? 배달 플랫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가맹점도. 그러니까 가맹점이 왜 죽을 맛이냐면, 수수료도 얘가 부담하죠? 배달비도 얘가 부담하죠.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권리는 어디까지고 우리의 의무는 어디까지고 다른 사람이 이걸 맡아줬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쓸 때도 고맙다는 생각은 가져요. 내가 내야 될 수수료를 대신 내주시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인요는 채권이 대인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세요를 보시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물건이 있어요. 물건은 대세효예요. 여러분, 대인요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라면, 대세요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자,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소유권이 아니에요. 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물건 중에서 하나 있는데, 자, 소유권인데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야, 내 거 내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사람이 가져갔어요. 내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뭐다? 대세요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대인요, 물건의 대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채권의 대인요부터 볼게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인이 누구냐? 채권자 동그라미를 치시고 채무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물건의 대세요를 보세요. 물건은 배타적인 권리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여기서부터죠.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요. 아파트를 을에게 팔아요. 그러면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이때 얘는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을이 갑한테 가서 야, 아파트 나한테 팔았으니까 넘겨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병한테 가서 야, 네 아파트 넘겨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채권자예요. 뭐에 불과하다?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어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얘는 등기를 받는 순간 뭐가 돼요? 물권자가 돼요.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소유권이 넘어와요? 등기. 넘어왔어요. 자, 그럼 얘는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자가 되는 거죠. 이거 내 거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에서 물권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만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채권자고,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는 순간에 난 드디어 소유권자가 됐어. 모든 사람에게 이 아파트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물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죠. 칼같이 분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건 의사도 알고 일반인도 알아요. 근데 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매매계약 체결해서 등기 넘겨받으면 되지.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을은 무슨 관계가, 을은 채권자의 과정을 가지고 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받으면 뭐가 된다? 물권자가 된다. 이렇게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그런데 물권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제가 얘기했죠.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 강의 가시면 또 계속 나와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인데요? 채권인데. 그럼 왜 채권인지 다시 보여드리고, 이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채권인데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지십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 것까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